안녕하세요. 스크린 영어 레슨 1 week 14 시작합시다. 자, week 14은 두 개의 강의만 올라가요. 왜냐면 week 14은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강의가 두 개만 올라가고 나머지 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참여하는 걸로 출석이 됩니다. 중간고사 때 기억나죠?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week 15는 강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는데 week 15 강의 올라옵니다. week 15는 시간에 맞게 여러분들이 강의 올라오면 그거 강의 시청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출석 부분이 해결이 되죠. 그거 출석하면 돼요. 그죠? 네, week 15에 있는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만 듣는 걸로 충분히 여러분들 기말고사 정리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번 주 강의는 강의가 2개입니다. 시험 정리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못했더라도 이번 강의를 좀 차분하게 들으면 시험 준비할 때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벌써 제출이 아니죠. 시험 문제는 벌써 출제가 되었어요. 아직 프린트를 안 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는 점검을 했고 답안지도 점검을 했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착오가 없이 13일 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 어렵게 보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번 기말고사에는 주관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시험을 임하면 객관식이니까 잘 찍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잘 선택을 하면 맞아요. 잘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리포티드 스피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냐면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보고 이거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고르고 난 다음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주관식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문자를 안 쓴다든가 마침표를 안 한다든가 스펠링을 틀린다든가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와중에 또 문법도 맞아야 되죠. 너무나 많은 수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를 잘 못 봤죠? 점수를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스크린 영어를 듣는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영어를 다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평균에 못 미치는 점수들이 많이 나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만들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학교에 등교를 해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업 교실이 저번에 왔던 교실이랑 똑같습니다. 수본관 905인가 904인가 그런데 어쨌든 905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간 걸릴 거 없습니다. 지금 확인합시다. 적어놨으니까 어딘가에 나도. 네, 수분관 905호입니다. 수분관 905호로 와서 시험을 잘 보고 가면 됩니다. 언제 봐야 되죠? 목요일날 봐야 되죠? 네, 5시, 6시 와서 시험을 보고 가면 돼요. 알아요. 이게 6시 아니고 다른 시간에 맞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40명의 스케줄을 우선순위로 바꾸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워낙에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이 불리하게 되는 상황도 원치 않습니다. 그게 본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좀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도 6시 학교 오는 거 싫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와서 시험 보고 갑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뭐만 보면 된다고요? week 14의 레슨 2개만 여러분들이 시청을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으로도 자세히 써 놓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시험을 며칠날 언제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도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얘기했죠.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 참여해서 F를 맞는 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 참여를 어느 정도라도 하면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하면 F 맞을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과제를 1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도 안 오고 아니면 중간고사는 왔는데 기말고사는 안 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왔지만 과제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F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하지만 세 개를 모두 다 참여를 성실하게 했다면 F를 받을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성실하게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과제 했는데요라고 해놓고선 과제 10% 맞아버리고 이런 거는 과제를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좀 확인하고 가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고르면 돼요? 이게 틀린 것인지 맞은 것인지 분별력을 고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창의력으로 문제를 새로 감안을 해서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 30문제 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고 하나당 1점씩이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풀면 됩니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하나는 뭐 2점이건 하나는 1점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쉽건 어렵건 간에 모두 다 같은 1점의 배점을 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맞히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점수를 많이 주니까 가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어려운 문제 틀리면 쉬운 문제 틀릴 때는 1점 까먹는데 어려운 문제 틀렸으니까 2점 까먹는다고 치면 가산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약간 벌점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객관식으로 모두 낼 것이라면 어차피 찍는 거라면 네 해야죠.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30점 만점에 3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객관식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잘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스피치까지 했었는데 유닛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디 갔지요? 네. early to bed, early to rise로 진행을 하죠. 지금 녹화가 잘 재밌는 거 맞나요? 네. 이걸로 왜 보냐고요? 맞네요. 이걸로 보면 안 되나? 잠깐만요. 멈추고 교재로 들어가서 봅시다. 네, 교재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교재 들어와서 유닛 3, 4죠. 자, 몇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갑시다. 자, 주관식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주관식이 안 나오니까 너무 고민하면서 주관식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스쩍스쩍 넘어갑시다. 어떤 질문이 나오기 편하겠어요? 맞아요. 버킷블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 편하겠죠? 잠깐만요. 실제 시험지를 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 줄까요? 잠깐만. 네, 녹화를 보세요. 네, 녹화를 잠깐 멈추고 시험지를 다시 보고 왔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강의가 너무 일찍 끝나죠. 네. 자, 어쨌든 얘기합시다. 그래서 단어는 나와요. 단어 시험 나옵니다. 단어 시험 나와요. 텍스트라기보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has tendency to는 여기 나오면은 뭐랑 짝꿍이죠? 하는 거는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뭐 1, 2, 3, 4, 5 나오고 여기서 A, B, C, D 나오고 한 다음에 매칭하는 거는 당연히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강의가 너무 일찍 끝나겠는데? 자, correct response를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메인 아이디어가 뭐고 서포팅 아이디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그 영어 수업에 듣는 그런 거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지문이 길진 않지만 각 질문들이 지문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츄에이션마다 적당한 리스폰스가 적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거 골라내고 그 다음에 2개나 3개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춰서 정답을 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는데 적당한 리스폰스를 맞추는 질문들이 30문제 중에서 6개가 나옵니다. 비율이 꽤 높죠? 5분의 1이죠? 5분의 1이요. 맞네요.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객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객관식에서 가장 실수는 차분하지 않아서 그런 실수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요. 예시들이 여기서 저기서 여기가 살짝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살짝 물어볼 수 있지. 너무 뜬금없이 앞뒤로 다르면 누가 봐도 정답이 여기 확실하게 보인다면 그거는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시들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차분하지 않은데 비슷한 예시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실수를 하겠죠. 어떤 실수를 할까요? 여기에 관사 어가 붙었는데 안 보고 넘어가. 1번이랑 2번 예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아니 그거 보라고 예시 만들어 놓고 그거 차이점 알아내라고 굳이 객관식으로 길게 예시까지 써가면서 문제를 만드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더 만들기 쉬워요? 주관식 문제가 만들기 더 쉬워요. 주관식 문제가 더 만들기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떡볶이 만드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 다음에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약간 비슷비슷하게 4가지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냥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쓰시오라고 하는 질문 중에서 뭐가 더 쉽겠습니까? 그냥 떡볶이 만드는 방법 쓰세요라는 질문이 훨씬 더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객관식 문제들을 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살 꼬시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자면 점수를 더 받으라고 지금 질문을 내는 거예요. 요 토시 하나 틀린 것도 못 알아먹네. 이렇게 사소한 거 틀렸으니까 점수 까야지 라는 그런 그 쪼잔한 마음을 갖고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점수를 더 많이 주려고 정답을 더 맞추기 쉽게 설명을 길게 하느라고 객관식의 예시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얘기해 줄게 라면서 주저리 본인이 화난 걸 얘기하는 사람과 너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몰라? 라고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과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맞아요. 입을 꼭 다물고 예시도 안 주면서 주관식으로 내 마음을 맞춰봐 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저주저 말하는 사람들은 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정답을 맞히라고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저거리면서. 자, 나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세요. According to Dr. Howell, According to Dr. Howell, what problem is caused by adolescence schedule를 했습니다. 이상한 거 눌렀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됐습니다. According to Dr. Howell, what problem is caused by adolescence schedule를 그랬어요. 근데 예시를 안 주고 1번 A. Weak academic performance, B. sleep deprivation, C. disagreements with teachers 이거를 안 주고 그냥 주관식으로 According to Dr. Howell, what problem is caused by adolescence schedule이라고 했으면 무슨 소리예요? 닥터 하웰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우린 닥터 하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해도 A, B, C 중에서 하나 고르면 3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시를 안 줬다면 확률은 어떻게 돼요?
맞추던가 안 맞추던가? 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50%의 확률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네가 말만 하면 맞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0%의 확률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객관식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객관식의 단점은 뭐라고요? 정답의 예시들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잘 풀고 싶으면 모든 시험들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차분하게, 나처럼 이렇게 말 빨리 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베스트 리스폰스를 찾아라는 질문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오는 베스트 리스폰스를 찾아라는 질문에 연습을 하려면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요? understanding assumption이었나? 아니고요. 얘기했죠. 보캐블러리는 항상 나온다고. 그거는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express opinion도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식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죠? 마음이 편해졌어요. 좀 살림이 나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 빈칸 채우는 거 당연히 나옵니다. 아까 버킷블리 1, 2, 3, 4, 5, 6, 7, 8, 90 세로로 놓고 A, B, C, D 한 다음에 J까지 놓고 짝꿍 맞추는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박스 안에 단어들이 있고 이 단어들을 이 빈칸 안에 맞추는 질문 또한 나옵니다. 그게 이제 7번부터 12번, 13번부터 18번까지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많은 점수가 이제 30점 만점에 15점 정도는 어떤 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독해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독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한다기보다 그냥 적절한 단어를 거기에 맞출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적절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네, 만들어내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는 주관식이었어야 되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단어를 갖다 맞출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이것도 객관식이에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거에 알맞은 재료들은 이라고 한 다음에 누가 봐도 저기에 무슨 예시를 들면 좋을까요? 꽃갈콘이 있다. 그러면 꽃갈콘은 빼내야죠. 이해됐어요? 적당한 게 뭘까요? 꽃갈콘 빼내고 만 3개 남을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적당한 게 뭐겠어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떡볶이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만드는지 설명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빈칸 채우는 거 나오죠. 빈칸 채우는 거 나오는데 객관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여기다가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앞에다가 숫자를 써줄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적으면서 답안지 적으면서 실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여기에 정답이 1번이라고 한다면 accumulate를 여기다 넣고 싶었어. 그렇다면 이걸 여기다 갖다 적는 게 아니라 1이라고 갖다 줬고 그다음에 답안지에다가 이게 몇 번입니까? 뭐 10번이라고 하면 10번의 정답 1번 이렇게 적는 거지. 10번의 정답 accumulate 갖다가 옮겨 적다가 accumulate 스펠링 틀리게 받아 적지 말고 그냥 1번 이렇게 적으라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엄청 까다롭게 거추장스럽게 냈어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가 가장 쉽다고요? 주관식으로 내는 게 가장 쉽고요. 예시 없는 게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도 여기다가 1번 안 쓰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빈칸 채워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여기만 채점하면 됩니다.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1번이 accumulate고 여기도 빈칸에 accumulate 쓰고 싶었어. 근데 답안지에다가 뭐 쓰죠? 가끔 고집센 학생들은 1번이라고 안 쓰고요. 1번 안 쓰고 accumulate라고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1번 쓰면 내가 1번이 뭐였지라고 해서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1번 accumulate라고 써놓고 자 여기서 답을 옮기는 상황에서 1을 그냥 간단히 쓰기에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accumulate를 씁니다. 1 accumulate.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경우의 수를 줄이자고 했죠. 옮겨 적으면서 스펠링이 틀리는 경우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1번 accumulates라고 했는데 사실은 1번이 아니라 2번 accumulate는 넘버 2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숫자 헷갈려서 2번 accumulate라고 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는 2번이라고 썼을 때 채점을 해주고 누구는 2번이라고 채점했을 때 2번 채점만 하고 accumulate만 채점해주고 누구는 accumulate 쓰고 숫자 안 썼는데 accumulate 채점해주고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엉망진창이 돼요. 왜? 숫자랑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꼭 한두 명씩 숫자랑 뒤에 따라오는 스펠링이랑 다릅니다. 그러면 정답인 걸 맞춰줘야 되는 건지 오답인 거 틀렸다고 해야 하고 점수를 빼야 하는 건지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면 어쨌든 틀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답 맞은 사람들보다 어쨌든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동점을 줄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시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받는 대로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죠? 회사에 가서 일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가지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시험지가 아니고 요구하는 바를 시험지에다 써주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쓰라고 요구했다면 숫자를 써야 되는데 숫자 쓰기 민망하니까 스펠링을 쓴다? 그렇다면 채점을 받기 어렵겠죠. 그냥 맞았다면 그냥 맞게 해주면 안 되시나로 하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누구는 맞다고 해주고 누구는 맞지 않다고 해주고 두 개를 쓰는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구질구질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숫자만 쓰라고 한 거예요. 전부 다 맞았는데 모두 다 대문자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여기 문장 안에 대문자 들어갈 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정답에다가는 자기 스펠링이 잘 안 보일까봐 스펠링 대문자로 A, C, C, Q 한다. 그럼 스펠링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단어에 들어갈 단어는 대문자로 들어가는 단어가 아닌데 대문자로 바꿔놨습니다.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러면 맞다고 해줘야 되나요? 틀리다고 해줘야 되나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술이 본인이 틀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술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숫자 쓰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 부려서 숫자 안 쓰고 대문자를 쓰고 스펠링 갖다 틀리고 있는 S 없는 S 갖다가 붙였다 뗐다 하고 숫자랑 스펠링이랑 같이 써가면서 틀리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설명을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정확히 1분 전에 왔네요. 네. 1분 있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확실하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야겠어요. 자, lack of sleep이 뭐가 있어요? 여기 단어들 중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단어들과 이 단어들을 맞추라 그랬는데 단어 앞에 숫자가 있어. 숫자가 있고 1, 2, 3, 4, 5, 6, 7, 8라고 단어들이 있고 A, B, C, D라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1번은 A라고 쓰세요 라고 했는데 1번 A라고 안 쓰고 A 안 써요. 1번은 정답을 lack of sleep이라고 씁니다. 그 짓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할 거라고. 하지 마세요. 방금까지 설명을 했죠. 한 10분 넘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틀릴 수 있는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숫자 쓰라고 하면 숫자 쓰시고 알파벳 쓰라고 하면 알파벳을 쓰세요. 여기 따라 나와 있는 거 안 쓸 겁니까? 그럼 여기 따라 나와라는 거 쓰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앞에 알파벳이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걸 쓴다고 합시다. 이거 옮겨 쓰면서 실수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이면은 한두 명은 꼭 실수합니다. 하도 교수님이 마침표 찍으라고 하니까 별 쓸데없는 데다가 다 맞춤표를 또 갖다 줬습니다. 그럼 또 틀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라데이션 화가 올라오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레슨 2로 갑시다.